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오랜만에 해외 탐방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국제적으로 워낙 뒤숭숭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해외가 어떻게 진화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통해서 지금의 형국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떠나볼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사실 프랑스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G2 국가 하면 어디랑 어디를 주로 꼽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G2 그러면 미국과 중국을 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패권 국가라고 하는 곳이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지만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패권 국가로 칭송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바로 먹을 거를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식량이겠죠.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석유류 등 자체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원을 원활하게 수급받을 수 있는지가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방이죠.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받을 수 있는 것을 자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역량, 이 세 가지가 구비되어 있을 때 우리가 패권 국가이자 외국과 전혀 교섭이라든가 타협 없이 마음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완벽하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는 사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미국과 러시아예요. 중국 같은 경우도 식량 수입 국가가 된 지가 꽤 됐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파트 부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지하 자원을 절대적으로 수입해 와야 하는 국가가 사실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요소에 있어서 중국은 패권 국가라고 말하기에는 몇 가지 결핍된 요소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요소, 식량과 에너지와 국방,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것은 비단 패권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어떤 행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세 가지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유럽의 최강의 농업 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60년대부터 프랑스는 유럽 통합에 대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항상 프랑스 내부에서 충분히 먹을 만큼의 식량 자원을 생산하고 남 뒤에도 추가적인 잉여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잉여로 생산된 농산물을 결국은 인근에 있는 유럽 각 지역 국가들에게 원활하게 수출하지 않고서는 프랑스 경제에서 생산한 부가가치를 많은 것들을 유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각 지역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판로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면 이건 역시도 국가가 온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프랑스는 1960년대 초반부터 유럽 통합을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강조해왔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는 달리 프랑스는 반대로 골칫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에너지 부분입니다. 프랑스는 줄곧 국제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국가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여러 국제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국가인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과 달리 프랑스는 늘상 에너지 자체 수급에 대한 고민을 해와야 될 상황이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러시아나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어마어마한 자원 강국입니다. 따라서 자원 문제에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영국 역시도 자원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영국 앞바다인 북해에서 브렌트유라고 해서 세계 3대 원유 산지가 발굴되면서 영국 역시도 이렇게 자원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유럽 대륙에서 가장 풍부하고 질 좋은 갈탄과 석탄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독일 영토 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독일의 제조업의 발전이라는 것은 이런 철저한 석탄과 갈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성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인근의 다른 전 세계 열강 국가들 또는 열강 국가들에 준하는 국가들이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프랑스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지하 자원을 내부에서는 찾지 못했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국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선가부터는 에너지를 수급받아 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요, 프랑스인들이 이번에는 저런 의사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맥락은 또 에너지 때문인가? 라고 들여다보면 사실 많은 부분들이 설명이 됩니다. 1, 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가 보인 행보 역시도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설명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음은 분명하지만 온전히 승전국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누리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자력으로 승전국이 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등의 연합군의 도움으로 승전국이 됐기 때문에 100% 자력으로 승전한 것이 아니라서 역시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가 좀 불편한 게 있었었고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인들이 독일인들에게 너무나도 혹독하게 처분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결국 견디다 못해 2차 세계대전을 발발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프랑스에서는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마어마한 전쟁 피해 보상금을 독일에 요구하게 됐고요. 결국 독일은 이 피해 보상금을 감당하지 못한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을 발발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에게 가혹할 수준의 피해 보상금을 요구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독일이 가지고 있는 자원 때문입니다. 사실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경제를 재건해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것이 폐허가 됐고 이것을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역시 또다시 필요한 것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였죠. 그런데 프랑스 내부에선 그러한 에너지를 확보한 곳이 없고요. 따라서 바로 위에 있는 독일 지역의 대표적인 갈탄과 석탄 산지의 일부를 우리 프랑스가 전쟁 배상금으로 가져가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또는 현물로 많은 전쟁 배상금을 우리에게 보내다오. 그 대부분이 또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독일이 다시 또 다른 악수를 두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선택지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그 당시 국제사회의 지적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유럽 대륙의 대표적인 지하자원의 메카 공간이라고 하는 곳들이 대부분 어디 있냐 하면 프랑스와 독일 국경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을 발달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철과 석탄인데요. 질 좋은 석탄과 철광석은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독일의 루르자르 지방과 프랑스의 알자스 로렌 지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알자스 로렌 지방은 대표적으로 철광석이 대거 매장되어 있는 곳이고요. 루르자르 지방은 바로 갈탄과 석탄이 대거 매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독일과 프랑스는 서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석탄과 갈탄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바탕으로 철광석을 녹여서 산업재로 전방위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철광석만 있으면 뭐예요? 이걸 재련할 수 있는 에너지, 즉 석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독일은 알자스 로렌을, 프랑스는 루르자르 지방을 원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프랑스는 자신들이 보유한 철광석 매장량의 90%가 있는 알자스 로렌 지방을 좀 더 원활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독일 지역에 있는 바로 라인강 위쪽에 있는 루르자르 지방에 석탄만 확보하면 우리가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바로 그런 과정에서 독일 지역의 루르자르 지방을 자신들의 영토에 편입시키고자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는 특히 루르 지방 중에서도 자국과 이웃한 자르 지역을 자국 보호령으로 편입하려는 야망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요, 독일이 알자스 로렌 지방, 즉 프랑스 영토에 있는 알자스 로렌 지방을 가장 먼저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런 두 국가가 전쟁 등을 통해서 아니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피해 보상금 등을 통해서 가장 먼저 원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이 또 끝나고 나서 프랑스는 독일로부터 또 피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특히 독일의 루르자르 지방의 많은 석탄과 갈탄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게 됐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뒤에 전쟁 당사자국, 즉 전쟁을 감행한 전범 국가들을 처분하는 방법이 미국이 결정한 논조가 조금 프랑스가 원하는 논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냉전으로 바뀌게 됐고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가 체제와
러시아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독일 역시도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이 됐고, 특히 그 중에 서독을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서독이 오히려 동독에 비해서 더 빠르게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진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됩니다. 이 때문에 서독이 온전하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서독이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들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프랑스에게 넘겨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프랑스는 다시 서독 진영에 있었던 이런 석탄과 갈탄을 확보해서 에너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에는 좌절되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가 선택한 전략은요, 결국 미국의 계획에 동조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등장하게 된 단체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결국 본인들의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수출하기 위해서도 유럽 통합이 필요하지만, 자국에는 없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원천인 석탄이라든가 갈탄 등을 원활하게 아무 관세와 허들 없이 들여오기 위해서는 석탄을 중심으로 한 유럽 공동체를 만들고 유럽이 빠르게 경제를 부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미국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고요. 바로 이것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고울조가 됩니다. 그리고 석탄과 철광석을 유럽 전체가 공동으로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한 슈만 플랜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런 슈만 플랜 아래 결국 만들어진 게 뭐냐면 유럽 공동체의 전신이 된다고 하는 ECSC,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바로 1951년 4월에 발표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프랑스라는 국가는 많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작동했는지를 쉽게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일 쇼크 때도 또 한 번에 이렇게 프랑스가 얼마나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유발됐을 때 가장 먼저 아랍을 우리는 지지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국가는 다름 아닌 프랑스였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프랑스는 석유를 원활하게 조달받는 데 있어서도 중동의 일부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이들 국가들에서 제대로 석유를 조달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국가가 셧다운되는, 멈춰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1973년 11월에 우리는 아랍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나라가 바로 프랑스고요. 그래서 73년도에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주체를 프랑스가 아니라 EU의 전신이죠. 유럽 공동체에서 발표하도록 유로했던 것이 바로 프랑스입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중동의 석유는 미국의 정유사와 그 다음에 영국의 정유사들이 나누어서 생산을 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프랑스는 미국과 영국이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석유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가져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석유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산업재이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과 영국의 정유사 등에 의존해서 석유를 수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오일 쇼크 이후로 쉽지 않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프랑스는 또 다른 선택지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프랑스가 주목했던 석유를 수급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론으로 선택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원자력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오일 쇼크 때 어디 또 석유를 캘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살펴보다가 자신들 앞바다인 북해 앞에서 브렌트유가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거기에서 일부 석유를 조달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많은 교두보를 얻었었습니다. 미국 역시도 앞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석유 수급을 어떻게 하면 더 보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바로 알래스카 지역에 또 다른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걸 바로 그때 발굴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여기저기 석유가 있는 곳을 자신들의 앞바다나 프랑스 내부 또는 전 세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프랑스령에 해당되는 섬에서 확인을 해봤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석유를 확보하는 데는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을까 고민하게 됐고요. 바로 그때부터 원자력 발전에 천착하게 됐고, 2017년도 통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프랑스는 전체 전력 수급의 70% 가까이를 원자력으로 조달받는 국가까지 돼버렸습니다. 이처럼 석유나 석탄이나 기타 에너지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프랑스 입장에서는 결국 원자력이라는 선택지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에너지를 조달받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일부 에너지원은 천연가스, 더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을 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의 프랑스의 모습입니다.
자, 이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를 강행하는 것을 지지했던 데 반해 프랑스의 경우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상당 기간 액화천연가스라고 하는 LNG를 러시아로부터 수입량을 오히려 일순간 더 늘려서 혹시 모르는 만약의 사태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수입량을 늘리는 행보를 보여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보들 이면에 프랑스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결정들을 했느냐 봤을 때 이처럼 에너지를 원활하게 수급하지 못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행보를 보였던 것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네요. 자,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게도 또 많은 시사점을 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프랑스 못지않게 에너지 수급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중요한 당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는 에너지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어떤 외교적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지 등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